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의 이해 마지막 3부 작곡가별 명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면서요, 많은 작곡가들의 노래를 알지만 어떤 노래가 그 작곡가의 대표곡이고 또 누가 녹음을 한 것이 가장 명반인가, 이 부분이 아마 오디오 파일들의 최고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클래식 음악은 그 신이 주도했던 암흑의 중세 유럽을 지나서요, 모든 예술과 문학의 관심이 인간으로 돌아오는 바로크 시대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크 시대에서의 이 바로크는 진주에서 못생긴 진주, 불규칙한 진주라는 뜻인데요. 그 뜻 자체가 이미 인간적으로 특징적이고 좀 개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시기를 바로 바로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크 시대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곡가들은 안토니오 비발디 그리고 핸델, 바흐 이 정도일 텐데요. 물론 좀 더 있지만 오늘은 이 세 사람의 곡들을 바로크 시대 대표작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발디는요, 280년 전에 세상에서 죽었고 오늘 7월 27일이 서거한 지 딱 280년 되는 때입니다.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비발디는 살아생전엔 되게 유명했는데 그 뒤로 기억 속에 잊혀졌다가 100년 전에 도서관에서 이 비발디의 교회곡들, 종교곡들의 악본들이 나오면서 유명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역시 이탈리아의 콰르텟 중주단이 비발디의 4개를 녹음해서 LP판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비발디는 붉은 머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적발사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비발디로 추정되는 사진이고 실제 비발디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얀색 가발 밑에 붉은 머리가 보인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추정인 것 같고요. 비발디는 살아생전에 엄청 유명했고 또 고아원에서 사제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래들을 작곡을 했는데 독주 바이올린 협주곡 220곡 됐고 바순 협주곡, 첼로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오보에, 플루트 같은 여러 가지 협주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450여 곡이나 작곡해진 걸로 알고 있는 종교 음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특히 비발디는 살아생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문 간호사가 있었는데요. 그 간호사의 언니가 프리마돈나의 성악가였는데 안나 지로라는 여자였는데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과 불륜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제 자리를 내놓고 말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쓸쓸하게 사망을 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됩니다. 비발디의 가장 중요한 노래는 사계인데요. 사계는 모든 현악 중주단들이 녹음을 할 정도로 정말 1년에 수십 판의 음반이 발매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라고 뽑으라고 하면 3대 명반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요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나온 이 판하고요. 그 다음에 파비오 비온디가 연주한 이 비발디, 그리고 이무치치가 연주한 이 비발디, 이 세 개를 3대 4개 명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견들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발디의 4개 중에 최고의 음악을 듣고 싶다 할 때는 이 3개의 음반을 들어보신다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비발디 노래 중에 또 오디오 파일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노래가 바로 조화의 영감 이 앨범입니다. 이 앨범도 비발디의 4개의 버금갈 정도의 아주 퀄리티 있고 정말 예술성 좋은 그런 음악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음반들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은 뭐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 시민권을 얻어서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핸델은 표절 음악의 뭐 진수라고 할 정도로 남의 걸 잘 뺏겨서 썼는데요. 뭐 물론 비발디도 정말 많은 곡을 연주했지만 많은 곡을 작곡했지만 자기가 만든 노래를 자기가 약간씩 바꿔서 계속 사용해서 자기 표절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발디도. 그래서 450곡을 작곡했지만 똑같은 곡 450곡을 뺏겨 썼다라고 평가를 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핸델은 거기에 더 가서요. 남의 거를 뺏겨다 썼는데요. 특히 더 잘 알고 있는 그 오페라 리날도라는 이 오페라에 나오는 울게하소서 파리넬리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 울게하소서도 사실은 핸델이 작곡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작곡한 것을 핸델이 약간 조정을 해서 새로 썼고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리날도는 십자군 원정에 그 기사가 성지 탈환을 위해서 나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 위주의 이고 뭐 지금은 거의 잊혀져 있는 오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핸델은 유명하지만 딱히 크게 중요한 노래들이 없는데 뭐 고작 해봤자 그 뭐 왕궁의 파이어워크 불꽃놀이나 수상음악 정도 이 정도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바로크 시대 작곡가로는 역시 요하네스 세바스찬 바흐인데요. 이 바흐는 독일 사람이고 교회 오르간니스트였으며 평생을 독일에서 살았고 이태리 쪽의 악보들을 연구해서 카피하고 연구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되게 유명했고요. 이 바흐는 그 1685년에 거리의 바이올린 악사였던 요함 암브로지우스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요.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되게 많이 생활을 했다가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많이 교회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흐의 특이점은 재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와이프한테서 7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두 번째 20살 아래인 그 소프라노 가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13명의 아이를 낳아서 총 2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조기에 사망을 했고 남은 10명은 장성했는데 바흐를 닮아서 엄청난 음악가적 재질을 타고나서 바흐의 아들들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는데요. 특히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남 카를 필리프 에마뉴엘도 있고 막내 아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도 있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앨범들을 보면 바흐의 중간 이름과 첫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바흐의 아들이겠습니다. 바흐가 작곡한 노래 중에 뭐 유명한 거는 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그리고 평균율 클라비어, 그다음에 무반주 첼로 모음곡, 그다음에 골든베르크 그다음에 교회 음악 칸타타, 특히 커피 칸타타 이런 것들이 꽤 유명을 하죠. 근데 바흐도 솔직히 오디오 파일에서 보면은 몇 곡 들을 게 없어요. 뭐 골든베르그, 브란덴부르크,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정도 듣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흐의 노래 중에서 아마 최고의 노래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겠죠. 그리고 첼리스트들은 모두 다 이걸 평생 동안 연습을 해서 앨범을 내는 것이 삶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특히 최근에 유명한 뭐 3대 역시 3대를 뽑으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안노 빌스마의 이 앨범, 그리고 헝가리의 첼리스트 야노스 스타커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이 사람도 스트라디바디 첼로를 사용하죠. 그리고 보통 뭐 피에르 푸르린데 피에르나 뭐 기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었는데 고전 음악
오래된 음반들을요. 최근에는 이 영국의 레이첼 포거라는 이 여자 첼리스트의 음반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지금 아마 3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명반을 뽑으라고 하면 이 3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3개의 음반은 오디오 파일들은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바로크 시대 다음에 고전주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뭐 하이든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서는 정말 많은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슈베르트, 파가니니, 뭐 멘델스존, 슈만도 있고 정말 많은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사람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프란츠 슈베르트는요. 아버지가 교사였고 자기도 교사였고 평생을 독신으로 가난하게 살았고 동생이 사망한 슈베르트의 하숙집에 갔을 때 구두 하나와 와이셔츠 3개 그리고 바지 2개가 있는 게 전부였다 할 정도로 평생을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특히 평생 매독에 시달려고 고통스러웠고요. 하지만 평생을 작곡으로서 살았고 아마 유명한 작곡가 중에 유일하게 자기 피아노가 없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유명한 노래들은 뭐 물레방앗간도 있고 뭐 정말 많은 가곡도 있고 교향곡은 미완성 교향곡도 있고 유명하지만 제 생각에는 송어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슈베르트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이것이 아마 슈베르트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는요. 특히 뭐 어떤 게 명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세계적으로 바이올린 중주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중주단은 아마데우스 쿼르테트라는 이 사람들입니다. 아마데우스 쿼르테트. 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냐? 제일 인기가 있고 제일 1위냐 하면요. 판매량이 제일 많아요. 음반의 판매량이. 그래서 1위인 거죠. 그래서 이 아마데우스 쿼르테트가 연주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명반을 듣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니콜로 파가니니인데요. 파가니니는 뭐 이태리에서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살아생전에 바이올린의 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고요. 그가 또 약간 투자 같은 거를 도박장 같은 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약간 신비적인 분위기를 많이 무대에서 연출했기 때문에 뭐 악마와의 계약서를 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루머에 시달렸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어서 교회에 바로 묻히지도 못했고요. 5년 동안 유해가 떠돌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 파가니니의 무덤은 엄청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파가니니가 연주했던 것은 바이올린의 양대 산맥인 스트라디바리와 과리넬리 중에 과리넬리를 선택했고요. 좀 더 남성적이고 끈기 있는 소리가 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실물은 아직도 이태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파가니니는 뭐 바이올린 독주, 뭐 카프리 24개 유명하죠. 모두 다 알고요. 뭐 대한항공 CF에도 사용이 됐고 해가지고 하지만 파가니니는 여러 가지 협주곡도 남기고 했지만 제가 들어봤던 파가니니의 최고의 음악은 바로 여기 센토네 디 소나타라고 해서 클래식 기타와 바이올린이 함께 연주되는 이 앨범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바이올린의 모든 정수를 뽑아낸 그런 작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앨범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펠릭스 멘델스존은 원래 부모님이 유태계의 은행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엄청 부유하게 자랐고요. 그리고 클래식도 상당하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11살, 12살 때부터 작곡을 했고요. 특히 멘델스존의 유명한 것은 이 그림에서 나오는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숲속에 사는 요정들의 사랑과 이야기들을
다룬 건데요. 17살 때부터 작곡을 해서 20년 동안 작곡을 했습니다. 이 한여름밤의 꿈이 대표곡인데 특히 여기에 그 우리가 결혼식에 사용하는 결혼행진곡이 나오죠. 요정들이 결혼할 때. 그래서 다 유명하고요. 특히 디즈니 만화 영화에서 보면 요정이 날아가는 장면에 날개짓 타는 음악이 나와요. 그게 다 이 한여름밤의 서곡 오버추어에 나오는 그 요정이 숲속에서 날아나오면서 등장하는 날개짓 소리를 바이올린으로 내는데 그 부분이 뭐 천재적인 아이디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부분도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멘델스존은 뭐 그 많은 교향곡도 썼어요. 스코틀랜드나 뭐 이탈리아도 썼고 했지만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멘델스존이 가장 유명한 건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멘델스존이 사용했던 작곡을 한 것이죠. 멘델스존이 만든 현악 사중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바이올린의 어떤 연주나 작곡법은 정말 뛰어난 감각과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오늘 추천을 드린 것은 정경화 씨가 데카 버전으로 녹음을 한 이 차이코프스키하고 멘델스존이 같이 녹음되어 있는 이 앨범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세계 3대에 들어가는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베르트 슈만인데요. 슈만은 1810년에 태어나서 5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던 아버지와 피아니스트 어머니 사이에서 났고요. 어릴 때부터 누나가 자살을 했고 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연습을 하다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른손이 마비되면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기 전에 20대의 형과 형수가 죽었고요. 그리고 이 가족은 정신병이 가족력으로 내려오는 집안이어서 20대부터 슈만은 약간의 정신 착락증에서 시달리고요. 점점 살아가면서 그것이 심해졌는데 그 스승의 딸인 클라라 비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 클라라의 10대 초상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의구심은 독일 여자들 중에 이런 미인이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독일에서 3년을 살아봤는데 이런 미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약간 많이 왜곡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먼저 슈만은 뭐 점점 정신 착란이 심해져 가지고 어느 날 그 디셀도르프에 있는 라인강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가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클라라한테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했고 2년 뒤에 그곳에서 식사를 못해서 굶어 죽었습니다. 슈만은 살아생전에 슈만의 노래들은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외려 와이프 클라라가 더 유명했는데요. 클라라는 당시에 프란츠 리스트하고 칼리브레노 뭐 쇼팽처럼 3대 4대 전 세계 피아니스트에 들 정도로 유명을 했고 이 클라라가 남편의 곡들을 연주회에서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슈만의 노래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금도 슈만은 그 아름다움이 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좋죠. 이 슈만의 노래들은 단편들이 많기 때문에 전집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슈만의 노래의 피아노곡 특히 전공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의외로 우리에 가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근우 씨죠. 백근우 씨는 평생을 슈만을 연구했고 슈만 앨범을 여러 집 냈습니다. 특히 사진 속에 있는 슈만의 백근우 씨의 슈만 앨범은 반드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백근우 씨가 연주한 슈만의 유령, 고스트라는 음악을 들으면 정말 어떻게 이런 노래를 작곡을 하고 이런 노래를 또 어떻게 연주를 하는가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프랑스의 작곡가죠. 헥터 베리올드인데요.
이 친구는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작곡가 중에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유명하고 표독스럽고 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이 음악가의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환상교향곡, 심포니 판타시크인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앨범들입니다. 젊었을 때 이 친구가 오페라의 해리에트 스미슨이라는 여자 배우를 짝사랑했는데 결국은 결혼에 성공하죠. 결혼에 성공했는데 의외로 바람을 펴서 또 이혼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와 구애를 할 때 많이 튕겨가지고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하고 쓴 것이 바로 이 환상교향곡이고요. 이 환상교향곡의 줄거리는 젊은 예술가가 실연의 아픔으로 마약을 하고 비몽사몽간에 애인을 살해하고 단두대에서 처형되어서 저성에서 악마들과 마녀들과 들판에서 춤의 축제를 벌린다. 이런 스토리이고요. 이 환상교향곡이 이 첫 번째 1악장, 2악장, 3악장, 5악장까지 모든 줄거리를 작곡가가 직접 이게 이런 장면을 묘사한 거야 라고 구술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표제 음악, 즉 그 내용이 애매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되는 표제 음악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환상교향곡은요 정말 유명한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음반사나 오케스트라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이 앨범을 최고의 버전으로 보고요. 특히 이 버전에서 4악장에 보면은 단두대로의 행진이라는 약 6분가량의 행진곡 비슷한 곡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1악장에 버금갈 정도의 감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앨범에 나오는 4악장 단두대로의 행진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다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빼고 가장 핫한 구스타프 말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는 유태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차별을 많이 받았고요. 또 어머니는 귀족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서민 출신이어서 가정폭력에 맨날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또 총 11남매의 형제 자매가 거의 대부분 질병으로 어릴 때부터 사망을 해서 말러는 강박관념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작곡한 교향곡 1번 타이탄은요, 마치 베토벤처럼 아주 강인하고 강렬하고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의 교향곡을 작곡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탄 1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화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향곡 2번은, 여기 있는 이 교향곡 말로 2번은 레저렉션이라고 해서 부활인데요. 이 죽은 거인이 사망을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2번부터 이제 그 말러 특유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으로 주제가 옮겨가는, 그래서 이 2번 교향곡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스 리트 폰더 에르데라, 에르데는 독일 말로 땅, 지구라는 뜻이고요. 리트는 노래, 가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노래라는 것인데요. 이 여자 소프라노 가수는 실제로 이 음반을 낼 때 종양암에 걸려서 6개월 뒤에 이 음반을 내고 실제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암에 걸려서 죽는 줄 알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래서 더 슬프고 애처로운 그런 감정으로 노래를 불러서 이 음반도 엄청나게 유명한 것이죠. 그리고 말러의 교향곡 8번의 천인 교향곡이라고 있는데요. 기존의 오케스트라가 뭐 많아봤자 100명, 200명 정도 단원이 모여서 연주를 했는데, 최초로 말러가 이 1000명의 합창단을 동원을 해서 총 1000명이 구성되어서 연주하는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천인 교향곡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요. 이게 교향곡 8번입니다. 네, 말러는 지금 약간 뭐 모차르트, 베토벤 오래된 교향곡들 빼고 전 현대적인 교향곡,
현대인들한테 좀 어필하는 교향곡 하면 말러가 1순위로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러는 그 교향곡 지휘자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관현악부터 현악, 타악 모든 오케스트라의 부분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사용하는 작곡을 하는 그런 부류고요. 옛날에 고전파들이 약간 현악 외에 치우치고 타악이나 관악을 좀 액세서리 취급을 하던 것을 벗어나서 타악과 관악도 현악에 버금가는 정도의 비중으로 교향곡을 작곡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화음이나 이런 조성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말러 교향곡은 그런 레파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음악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말러 교향곡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보다 더 위대한 노래라고 쳐주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마다 이 말러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다 자기가 최고 좋아하는 번호가 틀리더라고요. 3번을 좋아하는 사람, 1번을 좋아하는 사람, 2번을 좋아하는 사람, 4번을 좋아하는 사람, 5번을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말러 5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러 2번 레저렉션을 좋아하고요. 특히 도입 1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앨범 특히 조지 솔티경이 녹음한 말러 교향곡 2번 이 부분의 1악장을 반드시 들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